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정효정이라고 해요. 원래 뉴저지에 살다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욕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민 씨 목소리 들으면서 이 편지 쓰고 있어요. 딸 얘기를 좀 하려고요. 딸이 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건 중학교 후반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철없는 거겠지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아지고 제가 모르는 어른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나중엔 밤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울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거, 사달라는 거 사주면서 꿰어보기도 했습니다. 상담도 많이 받아봤죠. 근데 딸은 그때마다 엄마는 날 이해 못한다는 말만 했어요. 저도 그때 여건이 쉽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3학년 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살림을 혼자 했거든요. 딸한테만 온전히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진짜 여유라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딸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일하면서 그렇게 산 이유는 딸 때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제 손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잡으려 할수록 딸은 더 저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딸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성적이 어렵기도 했고 그 무렵 딸의 상태 자체가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또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 인생이니까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 아이도 언젠간 알겠지. 나중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후회하는 날이 오겠지. 그럼 정신 차리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30이에요. 파타임 일을 하면서 나름 자기 생활을 꾸려가고는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차분해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그래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자기를 붙잡아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제대로 잡아줬다면 자기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지민 씨, 저 그 말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요.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와서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했고요. 으르고 달래고 혼내면서 딸을 잡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방법이 달랐어야 했던 건지 글쎄요.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거의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카톡을 보내면 그냥 짧게 답을 하거나 아예 안 읽는 날도 있습니다. 전화하면 물론 안 받고요. 친구 2명이랑 룸메이트라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딸은 벌써 이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애들은 딸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딸이 어디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민 씨, 제가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면 사과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딸한테 뭐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딸,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더 단단하게 붙잡았어야 했는데 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또래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또 결혼하는 걸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원망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한테, 엄마한테 온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다가도 근데 그게 왜 다 내 탓이야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카톡에 보내려고 편지를 길게 써놨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보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이를 자극해서 더 멀어질까 싶어서요. 지민 씨, 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기다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먼저 손을 내민다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인 건 알지만 지민 씨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민 씨 방송 들으면서 마음을 또 달래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지민 씨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혼자서 정말 열심히 키워오신 게 그게 제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딸이 지금 엄마를 원망하고 있는 건 엄마가 진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고달퍼서요. 엄마한테 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억울한 이유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붙잡았었는데 그 사실 때문에 더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딸에게는 사실보다 그래, 너 그때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구나. 이 감정을 만져주시는 게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억울하죠. 그런데 그냥 딸한테 더 약한 딸이 원하는 사과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먼저 문을 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엄마와 딸의 관계 어떻게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세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우리 집 식탁 위엔 벌써 일주일째 뜯겨진 채로 덩그러니 놓인 보라색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NYU, 뉴욕대학 상징인 그 진한 보라색이 요즘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도끼 어린 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 봉투 받아보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잔치도 벌인다는데 저는 저 봉투를 볼 때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가빠옵니다. 우리 집 막내 아들, 그 순하고 착하던 아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네요. 사실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참 유별나긴 했어요. 다른 애들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할 때
율동 틀릴까봐 선생님 눈치 볼 때요. 우리 애는 혼자 무대 딱 가운데 서서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표정 연기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땐 거울 앞에서 온종일 혼자 중얼거리고 중고등학교 내내 뮤지컬 동아리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끼가 많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성적도 항상 좋았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가서 경제나 법을 전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12학년이 되던 날 아침 아이가 식탁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NYU TC 아니면 안 갈 거야 대학. 내 인생은 무대 위에 있어. 그날부터 우리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지민 씨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요. 여기 뉴욕에서 그것도 아시안 남자아이가 뮤지컬 배우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말이에요.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조명? 그거 다 신기루잖아요. 그 무대 위에 1분 서기 위해서 수천 명이 오디션장을 떠돌고 낮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밤에는 쪽방에서 대본을 외우면서 청춘을 다 보낸다는 거요. 백인이나 흑인들은 그나마 맡을 배역이라도 많죠. 그런데 체구도 작은 우리 아들, 운이 좋아서 어떤 역할을 맡는다고 해도 아마 동양인, 스테레오타입 역할일 겁니다. 그런 거 몇 번 하다가 나이 먹고 상처만 입은 채 버려질 게 뻔한데 부모 눈에는 그 지옥 같은 가시밭길이 뻔히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웃으면서 등을 떠밀겠어요. 학비는 또 어떻고요. 뉴욕 한복판의 살인적인 생활비에 그 비싼 등록금에 우리 부부도 지금 쉰이 안 됐는데 노후 자금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털어서 뒷바라지를 한다고 해도 결국 졸업 후에 우리 아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요. 이 학교만 된 게 아니고 3개나 더 다른 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어제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제가 거의 빌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돈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날까 봐. 엄만 그게 무서워서 그래. 제발 엄마 말 듣고 안정적인 길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가보지도 않고 왜 내가 실패할 거라고만 확신해. 나한테는 경제학 전공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야. 엄마는 왜 내 재능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아? 그 눈망울을 보는데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민 씨,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의 꿈을 축복해주지 못하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인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기어이 말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 군데서 합격 통지서를 다 받아놨으니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거하고 아들이 원하는 길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요. 제가 레슨한 학생도 올해 NYU 뮤지컬 디어러 가니까 같이 아드님하고 동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술이라는 게 억지로 가두려고 한다고 그게 가둬지질 않거든요. 일단 NYU TC는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드님은 이미 그 문을 실력으로 열었으니까 지금은 좀 지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그런데 지금의 그 도전이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겁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2가지를 같이 해라. 또 같이 하겠다. 약속을 받아내고 약속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공부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지만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축하해. 고생했어. 그리고 우리 항상 플랜 B도 생각을 좀 해보자. 그렇게 대화하는 엄마하고 아들 사이가 된다면 그냥 무작정 반대만 하는 엄마 얘기를 안 듣는 아들보다는 엄마의 얘기도 수렴하고 듣는 그런 아들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 얘기도 엄마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드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잘할 것 같은데요. 속상한 일 있으신가요? 고민 있으세요? 마음속에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게 썩어서 골마서 병이 됩니다. 어디다 좀 털어놔야 돼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자니 그게 나중엔 흉이 돼서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지민리의 라디오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쓰시면 되는데요.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매월 말엔 5분께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익명도 괜찮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지민 씨, 저 요즘 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발단은 3년 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너무 익숙하고 또 그리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제 소울메이트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 가면서 연락이 뚝 끊겼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서 여기서 다시 마주친 거예요. 게다가 집도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트 한가운데서 두 손을 잡고 콩콩 뛰면서 정말 중학교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늘이 우리 우정을 다시 이어준, 그래 우리는 운명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만난 친구는 제가 기억하던 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래 나고 자란 동네가 서울에서 그래도 꽤 잘 사는 동네. 맞아요. 앞구, 거깁니다. 다들 부유한 집안이기는 했는데 이 친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유산을 외동딸인 친구가 다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조인성인 줄 알았어요. 배우 조인성이요. 진짜 조인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직업은 없는. 네, 직업 없이 그냥 살더라고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둘이 돈을 쓰는 씀씀이를 보고 있으면 저는 제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랍니다. 그 친구 돈 많아서 잘 쓰고 사는 거 자기 돈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저예요. 제가 그 친구의 상위 1% 속도를 맞추려다가 제 가랭이가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옛날 생각하면서 여행 가자고 자꾸 그럽니다. 지난 3년 동안 푼타카나도 다녀오고 유럽에도 다녀왔어요. 저도 남편하고 푼타카나는 갔었는데 친구가 가는 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최고급이요. 물론 친구가 밥값은 몇 번 냈지만 비행기 티켓값, 호텔, 쇼핑하는 거 당연히 제 몫이죠. 게다가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고민 없이 가방이며 옷이며 쓸어 담는 친구 옆에서 저는 괜히 스카프 하나 만지작거리면서 가격표를 훔쳐봅니다. 그러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보여주고 싶어서요. 저도 모르게 카드를 긁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게 벌써 3년 동안 카드빚만 저 욕하지 마세요. 저 카드빚이 지금 수만 불이에요. 밤마다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남편 몰래 한숨 짓는 게 일과가 됐답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는 친구의 카톡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또 어디 비싼 데 가자고 할까봐 겁부터 납니다. 친구랑 나가면 돈 잘 쓰는 그 친구 옆에 저는 마치 화려한 주인공 옆에서 소품이나 챙겨주는 초라한 하녀 같아요.
꼭 옛날에 페리스 힐튼 돈 쓸 때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킴 카다시안처럼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전 이미 친구의 재력 앞에 자존감까지 완패한 기분입니다. 지민 씨, 이 인연 제가 계속 감당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까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때 단짝 친구. 지금 여기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리운 친구였는데 이 관계를 어렵지만 좀 계속 이어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관계는 예전 같은 우정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너무 소모가 심하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졌잖아요. 친구분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본인의 풍요가 다른 사람에게는 박탈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분이겠죠. 근데 카드 빚을 수만 불씩 지면서까지 유지해야 되는 우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마음을 딱 먹고 말씀하세요. 야, 나 너 만나서 너무 좋고 너하고 같이 다니는 거 진짜 좋지만 내 경제 상황으로 네 속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 그러니까 당분간 너하고 쇼핑 가는 거, 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 말을 했을 때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친구가 비웃는다면 그러면 진짜 버려야 될 인연이고요. 어머, 진짜 내가 그거 생각 못해서 미안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뭐 명품관에 가서 쇼핑을 같이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거 아니어도요. 공원에 산책하면서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진짜 우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단짝 친구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청취자분의 평온한 일상. 카드 빚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잠 못 자는 일상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이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친구 만나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관계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정윤정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정윤정. 거꾸로 해도 정윤정, 바로 해도 정윤정. 근데 미국에선 윤정정이라서 조금 낫습니다. 저는 원래 뉴저지에 살았었는데 남편 직장 때문에 15년 전에 바로 여기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이사를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뉴저지에,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롱아일랜드에 사세요. 저희는 애들이 셋인데 다 대학생이 돼서 각자 타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남편 둘이만 살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지아에 살고 있는 어떤 분께서 비슷한 사연을 보내셔서 저도 용기를 얻고 한번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는 문제가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저희도 시어머니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1년에 2번 저희 집에 오십니다. 한 번 오시면 석 달씩을 계시는데요. 봄에 석 달, 가을에 석 달.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을 반을 저희 집에 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있다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시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석 달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롱아일랜드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그랬더니 예, 네 아버지는 골프 치고 친구 만나고 잘 지내. 걱정 마. 이러시더라고요. 지민 씨, 솔직히 말하면요.
저 시어머니하고 사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좋았어요. 명절 때 뵙고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요. 그럴 땐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을 이렇게 석 달씩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시어머니가 운전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됩니다.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챙겨야 된다고 보면 맞아요. 피츠버그에 다행히 어머니 여고 동창이 살고 계세요. 근데 맨날 만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과 같이 교회를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교회 가기 싫다고 저희 교회도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는데 어머니가 기다리시니까 뭐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집에 오죠. 가끔 친구분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얘 나 좀 태워다 줘라.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만남 또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우버 타고 가세요, 오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또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아서요. 그 외에는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아침 차려드려야 되죠. 나는 간단하게 먹을게 라고 하시지만 한식을 원하십니다. 저희는 아침에 그냥 뭐 간단하게 달걀 하나, 시리얼 한 그릇, 과일 있으면 몇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먹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국 끓여야 되죠. 점심도 마찬가지,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간중간 간식 드셔야 되니까 그것도 준비하고요. 밥 세끼에 간식. 하루 종일 제가 주방에 있습니다. 석 달 동안요. 저도 할 일이 있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저도 친구들도 만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가끔은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워서 멍 때리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시면 항상 거실에 계시거든요. 제가 뭘 하든지 다 보고 계세요. 지난번엔 제가 어머니 점심 다 드신 후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봤거든요. 그랬더니 야야야 그런 거 뭐 재미없는데 보니 한국 드라마나 보자.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한국 드라마도 어머니하고 계속 같이 앉아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면 왜 이거 재미없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대부분의 얘기는 한 제가 5번씩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어머니 오늘은 좀 혼자 계세요 라고 했더니 아우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제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지민 씨, 제가 시어머니 오시면 꼭 제가 집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제 집인데 제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지 않아? 오시는 건 괜찮은데 좀 일찍 가시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엄마가 뭐 불편하게 해? 엄마가 뭐 잘못했어? 엄마 그냥 계시는 건데 애들도 없는 집에서 뭐 엄마 좀 같이 있으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옵니다.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있는 건 저예요. 남편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녁에 남편이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확 달라지십니다. 예, 너 힘들었겠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근데 애미도 오늘 나 때문에 힘들었어. 너 애미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야,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런답니다. 낮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은 몰라요. 지민 씨, 제가 이상한 건가요? 시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건 아닌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정말 6개월을 계속 붙어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저한테 잔소리도 안 하시고 제가 하는 일에 간섭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물건 옮겨놓고 이런 것도 절대 안 하십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계신 게 오랫동안 계신 게 좀 불편합니다. 물론 1년 내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님 생활권이 여기도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 뭐 할 일도 하는 일도 없는데 6개월씩 계시는 거 너무 길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보통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여기 계시는데요. 이제 시어머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가슴이 쿵쿵쿵쿵 거립니다. 오시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 오실 시간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우울해져요. 지민 씨, 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시어머니가 특별히 뭐 불편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하고 같이 계속 24시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벌써 오실 계획 다 하고 있는데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니어 센터 같은데 그런데 한번 모시고 가보면 어떨까요? 그럼 매일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시니까 그때는 우리 윤정님이 혼자 윤정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석 달을 계셔도 시어머니가 따로 그렇게 생활이 생기면 친구가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갈 데가 생긴다면 윤정님께 조금은 덜 의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을 듣고 난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57살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패럴리걸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15년째 같은 곳에서요. 제가 하는 일은 안정적이고 아주 규칙적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에 퇴근을 해요. 좀 길죠? 대신 점심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저는 거의 사무실에 있어요. 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되죠. 그래서 친구들도 많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딱 3명. 그 친구들과 한 달에 한두 번 커피 마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골프 치는 게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 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정말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말에는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TV 보고요. 그게 전부예요. 좀 지루하죠. 남편은 저보다 5살 위 62살이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30년 됐습니다. 근데 한 1년 전쯤부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 있죠?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카톡이 와요. 뭐 해? 이렇게요. 자기도 일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지 뭐 해? 라고 하면 누구랑? 이라고 묻습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 아니면 동료들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혹은 동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 라고 묻습니다. 지민 씨, 변호사 사무실에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저희 회사에 남자 변호사도 있고 남자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클라이언트의 절반은 남자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어요. 응, 아무개 변호사님이랑 지금 케이스 리뷰하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카톡이 옵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결혼했어?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요즘은 하루에 3-4번씩 카톡을 보냅니다. 뭐해? 점심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지금 어디야?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계속 카톡 확인하고 답장하고
너무 신경 쓰여서 정말 일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루는 정말 너무 바빠서 카톡을 못 봤어요. 한 2시간 후에 확인을 했더니 남편한테 카톡이 15개나 와 있었습니다. 왜 답을 안 해? 뭐 하는데? 전화 안 받네? 바빠? 연락 좀 해. 정말 기가 막히지만 제가 회의 중이었어. 미안. 하고 보냈죠. 그랬더니 바로 무슨 회의를 누구랑 이렇게 오래? 이렇게 3문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6시 반에 퇴근한다고 했죠. 남편도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40분이 되면 딱 정확하게 전화가 와요. 지금 어디야? 지금 차 탔지. 가고 있어. 하면 매일 똑같은 말. 몇 분 걸려? 집까지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7시 5분이 아니라 7시 10분에 도착하면 왜 늦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럽니다. 5분이요. 5분 차이로요. 한 번은 길이 너무 막혀서 차가 너무 많아서 10분 늦게 도착했거든요.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늦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요. 길이 막혔어. 그랬더니 정말? 누구 만났던 거 아니야? 지민 씨, 이거 정상 아니죠? 그리고 친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데요. 요즘엔 그것도 힘듭니다. 제가 오늘 누구누구하고 커피 마시러 나갈게 하면 몇 시에, 어디서, 몇 시에 끝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가면 3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뭐해? 언제 들어와? 누구랑 있어? 보여줘봐. 페이스톡 해봐. 친구들 앞에서 전화 받으면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도 야 뭐야 네 남편 왜 저래 이러거든요. golf 치러 가면 더 심합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공 치고 밥 먹고 제가 오후에 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말 1시간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합니다. golf 치는 중에요. 지금 뭐해? 뭐 하긴 golf 치지. 누구랑? 알잖아. 남자는 없어? 없어. 정말? 친구들도 이제 저보고 야, 너 바람 피니? 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민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 집, 그리고 친구 3명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바람 피울 시간도 없어요. 매일 회사 갔다 집에 오는 것밖에 없는데 언제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좀 게으르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를 못 믿나 봐요. 며칠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기를 소파 위에 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나왔더니 남편이 제 전화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하면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제 전화기를 본 거예요. 허락도 없이. 너무 화가 나서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내 전화기 확인하는 거야? 그랬더니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이러는 거예요. 뭐가 궁금할까요? 저를 못 믿는 거겠죠. 지민 씨,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매일 똑같이 살고 친구들 가끔 만나는 것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의심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안 그랬는데 1년 전부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은 비즈니스 하거든요. 시간이 자유로워요. 낮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저는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요즘 남편 행동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화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요. 전에는 그냥 여기저기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손에 끼고 삽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전화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해? 라고 제가 물어보면 확 꺼버리고요. 지민 씨,
도대체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한테 왜 자꾸 의심하냐고 물어볼까요?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진짜 그거 물어볼까요? 근데 무섭기도 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럼 어떡해요? 저는 저런 인간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조금 있거든요.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의심과 감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카톡하고 전화하고 어디 가는지 보고하고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서 지민 씨한테 하소연 좀 해봤어요. 저 6시 반에 퇴근인데요. 6시부터 이어폰 꽂고 항상 방송은 처음부터 듣고 있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아우, 정말 힘드시겠어요. 의심받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일단 이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부부끼리 30분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5분, 10분 늦은 것 때문에 추궁하고 또 허락 없이 전화기 막 들여다보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담 코너, 뉴욕포스트에 상담 코너가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아, 내가 나이 들었다. 혹시 내 아내가 나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답니다. 우리 민정님께서는 혹시 자기가 바람 피우니까 나도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까지 하고 계신데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닐 거라고 일단 믿어야죠. 항상 똑같은 답으로 가는데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으로 부정적인 걸로 돌아올 겁니다. 대신에 조용히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남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뉴저지 리오니아에 살고 있는 40대 경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유 때문인데요. 2집 건너 살고 계신 50대 여성분, 그분도 혼자 사십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제가 이사 왔을 때 먼저 인사하러 오셨고 과자 2봉지를 사서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몇 번 마주치면 인사하고 한두 번은 저희 집에서 커피도 같이 마셨어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그분이었습니다. 아우, 미안한데 망치 좀 빌려줄 수 있어? 액자를 걸어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서. 망치 있어요, 망치. 잠깐만요. 하고 망치를 빌려드렸죠. 며칠 후에 돌려주시면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뭐 별일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뭔가를 빌리러 오시는 거예요. 드라이버, 벤치, 스카치 테이프, 가위. 처음에는 공구류였습니다. 아, 혼자 사니까 공구가 없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는 전구를 빌려달라시는 거예요. 전구요. 전구가 나갔는데 내일 사러 갈 거라고. 아유, 지금 너무 늦었다고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구는 뭐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렸습니다. 아유, 뭘 빌려요. 그냥 드릴게요. 라고. 전구 하나쯤이야 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식재료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장 좀 빌려줄 수 있어? 아우, 내가 지금 뭐 만드는데 간장이 똑 떨어졌네. 사실 저희 집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큰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한국마트들 몇 개나 있고요. 근데 달걀 2개만 빌려달라, 김치 조금만 빌려달라. 지난주에는 밤 11시 반이 넘었는데 라면 1개만 빌려달라고.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글쎄요, 저는 라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간장, 달걀, 거기다 김치까지요. 근데 정말 빌려가시는 거는 맞아요. 가끔은 갚으러 오시거든요. 지난번에 달걀 2개 빌려가셨는데 한 판을 사다 주시고요. 라면 1개 빌려가셨는데 2개로 갚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갚지 않는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걸 빌리는 거 자체가 저는 싫어요. 요즘엔 점점 더 자주 오시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이틀에 1번? 아니에요. 일주일에 5번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저녁에 편하게 쉬고 싶어요. 집에 와서 씻고 지민 씨 라디오 들으면서 저 혼자 밥도 먹고요. 그런데 8시, 9시?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화장도 다 지우고 편안하게 옷 입고 있는데 일어나서 문 열어야 되고. 여동생하고 통화 중에 얘기를 했는데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불도 켜져 있고 TV 소리도 나고요.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뻔히 집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정말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9시쯤 잤는데 딱 잠이 깊이 드는 찰나에 9시 반쯤 초인종이 또 울리는 거예요. 깨서 나갔죠. 계속 누르길래. 그랬더니 미안해. 자고 있었어? 소금 좀 있어? 소금이요. 소금. 지민 씨, 저는 이게 진짜 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자꾸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주 전쯤에 남자친구가 집에 왔었어요. 저녁 먹고 영화 보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40대 성인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남자친구가 출근하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정말 호들갑스럽게 울리더라고요. 당연히 그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남자 왔더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네, 친구 왔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자고 갔잖아. 이러시는 거 있죠?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서 네, 근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동거해? 이러시는 거 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저 지금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봬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오셨어요. 그 남자친구랑 결혼해? 깊은 관계야? 이거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누가 집에 오든 자고 가든 그냥 가든 그게 이웃이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으신데 막상 얼굴을 대하면 제 사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어제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찾아보고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이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어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기분 나쁜 게 뒤통수에 다 보이더라고요. 지민 씨,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문 안 열어줄 수도 없고요.
같은 층이에요. 두 집 건너서요. 거의 매일 마주치거든요. 이제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계약도 남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직장하고 가까워서 좋아요.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친구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 그러는데 어떻게 선을 긋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 감정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제 선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는 조지 걸슈윈과 형 아이라 걸슈윈이 만든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에이, 다 없던 걸로 해! 라는 곡인데요. 1957년 세라 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1937년 영화 Shall We Dance에 들어있던 곡인데요. 두 사람 의견 안 맞지만 에이, 의견 안 맞는 것쯤이야. 우린 사랑하니까. 다 없던 일로 하자.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이렇게 정리가 되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경은님, 제가 사실 이런 사연을 예전에 사연 말고요. 그냥 너무 속상해요 하고 청취자께서 거의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소개하는 사연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넋두리 하신 거였는데요. 리오니아 그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아마 거기 지금 경은님도 살고 계신 것 같고 빌려 가시는 분이 같은 분 같아요. 오늘 경은님 사연 들어보니까 이분이 뭘 빌리는 게 외로워서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자꾸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외로운 걸 경은님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한테 친절할 수는 있죠. 인사하고 대화하고 정말 급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친구가 아닌데 이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의무까지는 없죠. 거기다가 사생활 침해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선을 좀 분명하게 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웃분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외로우시다면 친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은님은 이분이 밤늦게 오시면 전화기를 딱 들고 지금 전화 통화 중이에요. 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아버리시는 방법 요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주치는 횟수를 일단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화할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이렇게 복도를 좀 확인하고 그분이 혹시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 나가는 거. 피하는 것 같지만 피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걸 알면 그분이 굉장히 기분도 조금 상하고 섭섭해할 겁니다. 근데 그게 경은님 책임은 아니에요. 경계선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게 오히려 오래가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서 좀 편안하게 혼자 좀 쉬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와서 말 걸고 그러면 조금 짜증이 나죠. 오늘은 리오니아에 살고 계신 경은님 사연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퀸즈에 살고 있는 62살 정인이라고 합니다. 딸은 독립을 했고 저는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딸은 32살이고요. 근데 이 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벌써 10년이나 된 친구입니다. 22살 때부터요. 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인데요. 같은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래요. 그때는 연애 한 번쯤은 해봐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서 한번 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딸 남자친구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딸보다 3살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5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파타임 잡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파타임 일도 한 군데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또 다른 데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요. 저희 딸이 그럽니다. 오빠는 예술가라고요. 음악한다고요. 글쎄요. 무슨 예술을 무슨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35살이나 됐는데 그 예술로
그 음악으로는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파타임 잡 전전하고 있는데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더 가관인 건 그 남자 부모까지 그 남자애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그 파타임으로 버는 그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물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민 씨, 물론 저희도 뭐 재산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뉴욕에 와서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저도 거기서 일하고 또 다른 데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딸한테는 해주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좀 안정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요. 그랬더니 딸이 자기는 상관없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랑만 하면 된대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요, 지민 씨? 사랑으로 집 사고, 사랑으로 차 사고, 사랑으로 애 키울 수 있나요? 딸은 지금 맨하튼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돈으로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요. 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네가 돈 벌어서 그 남자 부모까지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애 낳으면 애 키우면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은 음악한답시고 파타임 잡이나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돈만 생각해. 난 그 오빠 사랑해. 오빠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 모시는 것도 효자라서 그런 거잖아. 난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워. 착하다고요? 효자라고요? 35살 먹은 남자가 파타임으로 전전하면서 부모 집에 같이 사는 게 효자예요? 그게 무능한 거죠. 진짜 효자면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부모님 편안하게 해드리지 왜 파타임으로 근근히 사는 건가요? 저는 그 남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딸이 오빠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게.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안 돼.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남편도 저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 남자 사위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딸이 고생할 게 뻔한데 어떻게 허락을 하냐입니다. 근데 딸은 헤어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정말 하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헤어져. 너 그 애랑 있으면 평생 고생한다니까. 그랬더니 승질을 내면서 엄마, 나 안 헤어져. 그리고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허락 안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그냥 그 남자랑 계속 사귀면서 살 거랍니다. 지민 씨,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저는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딸이 고생할 게 뻔한데 그걸 미리 막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집에도 거의 안 오고요. 명절 때도 왔다가 한 1시간이나 있다가 할까? 그리고 제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저는 딸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뉴욕에 와서 우리는 온갖 고생을 했지만 정말 딸은 부족할 거 없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항상 그 남자 편만 들어요. 너 그 남자 때문에 엄마하고 관계 끊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오빠를 인정 안 해줘서 그렇답니다. 지민 씨, 저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죠. 시부모도 그렇죠. 그런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30 넘은 딸이 네 말을 듣니? 그냥 허락해주고 받아들여.
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남 일이니까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위로 받아들여요. 제 딸 고생시킬 게 뻔한데. 또 한 친구는 나중에 진짜 힘들면 갈라서면 되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싫어요. 제 딸이 왜 이혼까지 해야 돼요. 지민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그냥 계속 반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딸이 사랑만 있으면 된다니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딸을 사랑하는데 딸이랑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요.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정희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딸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 남자친구하고 10년을 지금 함께 했는데 딸이 행복해 보이세요? 웃고 있나요? 즐거운 것 같이 보이세요? 만약에 딸이 그렇지 않다면, 딸이 불행해 보인다면 정희님 걱정이 맞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가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희님 딸이 행복해 보인다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부모니까, 엄마니까 걱정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걱정입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거 어떤 엄마가 바라겠어요. 거기다 없는 돈에 시부모까지 모셔야 되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엄마가 무능하다, 파타임이나 계속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결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딸이 더 반대로 엇나가는 것 같아요. 32살이지만. 따님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단 정말 아버지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딱 앉아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진짜 행복하니? 돈이 없어서 페이먼트 못 내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 남자 얼굴 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행복할 거라고 하면 진심인지, 진짜 진심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반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딸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는 딸과 남자친구 관계보다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도 딸하고 관계는 유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엄마는 네 남자친구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솔직히 걱정이 돼. 하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우리 관계는 이렇게 나쁘게 두지 말자. 따님하고는 일단 관계 회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남 얘기라서 하는 건 아닌데요. 딸이 32살 어른이잖아요. 엄마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조언해 주는 거죠. 걱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딸이 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옳은 결정하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단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따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길, 그리고 정희님 마음의 평화를 찾길 진심으로 저도 바라겠습니다.